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지난달 9,000포인트를 찍으며 만을 넘보던 코스피가 이제는 6,000선도 위태롭습니다. 어제 11% 가까이 폭락하면서 검은 화요일을 연출했는데 그 여파로 간밤 미국 반도체 주가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잠시 뒤 SK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증시판이 새파랗습니다. 11% 가까이 빠진 코스피는 6,000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큰 하락폭입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는 22만 원, SK 하이닉스는 155만 원대까지 떨어져 약 3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가시화한 영향입니다. 창신 메모리의 성공적 증시 상장에 이어 미국 제재로 들여오지 못했던 반도체 핵심 장비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 내에서 국산화가 되고 있잖아요. 핵심 공정에 들어가는 소부장 업체들이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중국 반도체 자립 가속화에다 AI 투자 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제기되면서 미국 반도체주도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노광 장비를 독점해온 ASML은 4% 하락했고 샌디스크는 14.2%, 마이크론은 8.8% 폭락했습니다. NVIDIA and it's growing earnings 60, 70, 80%, trading at 18, 16 times earnings, depending on whose metrics you use. So I think you're getting this rotation. 이제 시선은 2분기 실적 발표에 쏠립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늘 성적표를 내놓는데 역대 최대인 60조 원대 영업이익이 유력합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달 초 역대 최대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요즘 우리 증시 변동성이 유독 큰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이 절반에 달할 만큼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 정부가 외화 유출을 막겠다며 도입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변동성을 더욱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금융당국은 사과 한마디 없이 졸속 대책만 급조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급락 영향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25에서 30%까지 추락했습니다. 코스피 낙폭은 4% 정도 하락한 일본, 대만 등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훨씬 컸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계속된 사이드카도 개장 1시간 만에 다시 발동됐습니다. 이달 들어 13번째입니다. 증시가 8% 이상 급락하면 시장을 20분간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도 걸렸습니다. 역대 14번 나온 조치 중 올해만 8번, 3번은 이달에 집중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불안한 것 같아요.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시장이 약간 투기판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탁금 상향에 이은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삼전닉스 레버리지 투자 한도를 전체 투자액의 20%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관 투자자라든가 큰 자금을 운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가 허들에 별로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선 잘못된 정책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주식에 물렸다며 책임자의 사과 한마디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어제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으로 인한 구조 작업이 밤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쇼핑몰 등이 무너지면서 2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구마모토 성을 비추는 카메라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곳곳에서 흑먼지가 일어납니다. 급기야 성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すごかったです。なんてバラバラっと落ちるんじゃなくて一気にドンと落ちましたから本当にその時はびっくりしましたけど. 어제 오후 4시 27분쯤 규모 7.1의 지진이 일본 구마모토현에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진도 7의 흔들림에 도로는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열차는 탈선했습니다. 특히 지진의 여파로 폭발이 발생한 쇼핑몰 건물의 피해가 컸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심하게 부서졌는데 직원과 이용객을 비롯해 최대 30명 가까이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NHK는 오전 4시를 기준으로 쇼핑몰에 갇혔던 20대 여성 2명이 사망했고 8명이 구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지 공장에서도 직원들이 갇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망자 등 인명 피해 규모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 5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緊密に連携し、人命第一の方針のもと、政府一体となって、被災者の救命・救助等の災害応急対策に全力で取り組むこと。 우리 외교부는 현재까지 한국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약 5만 가구가 정전되고 화재가 발생하며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일본 정부는 경찰과 소방대원, 자위대 대원까지 투입해 밤샘 구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여부는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걸 두고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여권에서 임기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독재의 길로 가기로 작정한 거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연 조정식 국회의장.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 논의에 대해 시기상조라면서도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 의장 측은 개헌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권발 임기 연장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5년은 짧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고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법제처장도 연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 당시 4년 중임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연임하지 않겠다고 밝혀달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요구에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겠냐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 의장 기자간담회 직후 야당은 이재명 정권이 독재의 길로 가려는 것이냐면서 연임 개헌은 곧 내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연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계속 찔러봤던 것밖에는 안 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플랜 B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검경 합수본이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집단 가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죠. 이 문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인데 한 전직 신천지 간부가 TV조선에 올 초 합수본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신도들이 대거 민주당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가 여당에 줄을 대 수건 사업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건데요. 류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정규유착 합수본은 같은 달 신천지 총회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원 명부 가입자를 다 확보하신 걸까요? 신천지 전직 간부는 당시까지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이 민주당에 몰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합수본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으로 몰리는 추세에 민주당으로 이제 가입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합수본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는 그게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12.3 비상계엄 뒤 정권교체 국면에서 신도들이 민주당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려 했던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이제 정권 바뀌는 흐름에 맞춰서 이제 다시 민주당으로 붙으려고 한 것 같아요. 집단 입당 의혹이 불거진 지역은 수도권으로 신천지가 건물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사용하려 했지만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곳들입니다. 합수본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신천지교인 다수가 민주당에 집단 가입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수본은 신천지 총회 차원의 지시나 민주당과 관련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은 민주당과 신천지 측에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10% 넘게 폭락하며 검은 화요일을 맞았고 투자자들이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 배경엔 중국발 반도체 충격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임형도 경희대 특임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이 창신 메모리가 상장 첫날에 단숨에 중국 시가총액 1위로 올랐습니다. 이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데 이 창신 메모리 도대체 뭡니까? 창신 메모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서 제4위 메모리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1년 사이에 3%대에서 7, 8%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와 관련돼서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자체적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창신 메모리가 허페이라고 하는 중국의 조그마한 도시에서 성장한 건데 그 국유 자본이 거의 50% 이상, 그러니까 국영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성장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사실 창신 메모리 상장 같은 경우는 예고된 이벤트였는데 여기서 시장을 더 큰 충격에 빠뜨린 게 이 중국 국영 기업이 심자외선 노광 장비, 이 DUV라고 하는 이거를 생산에 돌입했다고 말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더 큰 충격에 빠진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DUV는 뭔지 좀 궁금하고 이 DUV가 생산을 시작했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인지 좀 쉽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사실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상하이에 있는 어떤 국영 장비 업체라는 건데 스타트업인지 연구기관의 어떤 기업인지 모르지만 국영 기업인 것 같고요. 올해 이제 5대 정도 이제 생산을 한다는 건데 이것도 네. 뭐 시범 생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노광 장비를 이제 생산한다는 건데 이게 DUV라고 하는 거 이제 심자외선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노광 장비라고 하는 것이 웨이퍼에 네. 반도체 그 회로를 빛을 통해서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나노 굉장히 굉장히 뭐 미세한 그 장비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DUV는 지금 한국에서 쓰고 있는 EUV라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5나노 이상의 범용 공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값은 저렴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전력 반도체나 자동차 반도체나 저가 범용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요. 저희가 한국이 사용하는 EUV 장비를 통해서 만드는 HBM은 만들 수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공포스럽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애플이 미국 외 지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는 중국 창신의 메모리를 탑재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 이렇게 미국 정부에 요청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반도체주가 좀 떨어질 때 애플주는 좀 선방을 한 게 이 때문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자, 미국 정부가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중국 업체가 애플 공급망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6월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9월에 그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네. 미국과 중국이 지금 AI 패권과 관련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창신 메모리나 뭐 애플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쓰겠다는 게 진짜 쓰겠다는 건지는 시장에서 좀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맥하고 아이패드의 가격이 최근에 20%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상품의 가격을 올리려니까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애플이 대표적으로 AI에 지금 대응을 잘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너무 반도체 칩이 비싸서 그렇다라고 해서 팹플레이션 때문에 칩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책임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이런 미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발끈하고 나온 거죠. 3, 4년 전에 메모리 업체가 굉장히 어려울 때 애플이 가격 후리치기를 통해 가지고 네. 그때 이게 저가로 이제 공급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때 투자의 시점을 놓치다 보니까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벌어졌는데 왜 메모리 업체한테 책임을 넘기냐.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애플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뭐 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애플도 그걸 진짜 사서 중국 내에 판매를 할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본인들의 제품 가격의 상승에 대한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해서 지금 메모리 업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원인을 돌리는 게 아닌가 그런 네.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자, 아무리 중국 반도체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과 이 기술 격차가 3년에서 4년 이상 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도 계속 짚어주고 계시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금 유심 있게 살펴봐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왜냐 그러면 창시 메모리가 국영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이게 악몽처럼 트라우마가 있는 게 중국이 어떤 산업에 진출을 해서 대단히 저가 물량 공세를 하면 그 산업이 초토화되는 레드오션이라고 그러죠. 피바다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잘 아시지만 LCD 그다음에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이 거의 뭐 저가 물량 공세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저가 공세로 나온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인데 사실은 기술 격차로 봤을 때는 HBM은 최소 3년 이상 한국이 앞서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극복하려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노광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차는 최소한 3년 차, 5년 차 있지만 중국이 그렇게 국영기업으로서 정부의 대단히 지원을 얻고 또 지금 보면 기술 먹튀라 그러죠. 네. 최근에 삼성전자 간부가 중국의 기술을 탈취시켰다라고 해서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술 영입을 그렇게 탈취를 한 업체가 바로 이 창시 메모리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다 그러면 그게 저희에는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거죠. 죽기 하며 살기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나중에 향후에 3, 4년 뒤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네. 자,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중국이 이런 어떤 행동을 시작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들이 연루된 사건을 전수조사했더니 현직인 경찰관과 이해 충돌이 의심되는 사건만 117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한 경찰관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자신의 아들 휴대전화를 부수어 없앤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말 전주의 한 고등학교, 수업 중이던 여교사 뒷모습을 촬영한 남학생이 적발됐습니다. 피해 교사는 학교에 알린 뒤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학생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핵심 증거인 휴대폰은 아버지가 폐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증거를 없앤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나도 저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이제 조경에서 접수를 한 거예요. 전북경찰청은 검찰로 넘겨진 해당 사건 수사와 별개로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경찰관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경찰 내부방에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인데 장윤기 사건에 빗대 수사를 당하는 게 너무 화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경찰관은 글을 삭제한 뒤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 중이고요. 언론에 배포됐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그러고.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해당 경찰관서에 근무했거나 재직 중인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총 11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4건에 대해선 사건 처리 공정성을 위해 상급 기관이나 다른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만 콕 집어 전해드립니다. 키워드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포항 다리 붕괴입니다. 경북 포항의 대표 관광지죠. 구룡포에 갯바위와 해변을 연결하는 해상 보행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엔 붕괴 당시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이 뭔 소리지 싶어갖고 바다를 봤는데 바다에 폭격을 맞으면 확 올라오듯이 그렇게 물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225m 길이의 해상 인도교 일부가 무너지면서 관광객과 낚시객 17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모두 구조됐습니다. 사고가 난 다리는 115억 원을 들여 2013년 준공됐는데 재작년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지난해에는 보수공사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대형 인명피해는 피했지만 지난해 공사를 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난 건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마포 관광버스입니다. 서울 마포구가 40억 원을 들여 야심차게 도입한 관광형 순환버스가 1년여 만에 운행을 종료합니다. 이 버스는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첫 운행에 나섰는데요. 이 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 5,500원입니다. 또 이 버스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거 입석 안 됩니다. 게다가 차량도 학원버스 크기라서 16명 밖에 못 태웁니다. 근데 이거 배차 간격이 1시간에 한 대라 지금부터 5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올해 3월까지 승객은 총 1,800여 명, 하루 평균 42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기존 대중교통 노선과 겹치는 구간이 많고 최대 1시간에 달하는 긴 배차 간격 등이 실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분들, 자기 돈이어도 이렇게 썼을지 궁금하네요. 세 번째 키워드는 홍명보 법카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2년 동안 자택 인근에서 법인카드로 1,400여만 원을 결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고깃집부터 중국집, 호텔까지 사용 장소도 다양했는데요. 축구협회 지침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집 근처의 사용은 제한하고 있는데 홍 전 감독은 감독 재직 시절 2년간 사용한 법인카드 총 3,742만 원 중 37%를 자택 인근 매장에서 사용하고도 따로 소명서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망한 팬들에게 설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남아공전 페인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분석 드셨을까요? 홍 전 감독은 내일 열리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청문회에 참석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나우였습니다. 조금 전 SK하이닉스가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60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찍긴 했지만 65조 원을 예상했던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친 겁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충격으로 어제 코스피가 11% 가까이 폭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잔뜩 얼어붙었는데 하이닉스의 어닝 미스가 또 한 번 시장에 충격을 줄 걸로 보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증시판이 새파랗습니다. 11% 가까이 빠진 코스피는 6,000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큰 하락폭입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는 22만 원, SK하이닉스는 155만 원대까지 떨어져 약 3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가시화한 영향입니다. 창신 메모리의 성공적 증시 상장에 이어 미국 제재로 들여오지 못했던 반도체 핵심 장비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 내에서 국산화가 되고 있잖아요. 핵심 공정에 들어가는 소부장 업체들이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중국 반도체 자립 가속화에다 AI 투자 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제기되면서 미국 반도체주도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노광 장비를 독점해온 ASML은 4% 하락했고 샌디스크는 14.2%, 마이크론은 8.8% 폭락했습니다. NVIDIA and it's growing earnings 60, 70, 80%, trading at 18, 16 times earnings, depending on whose metrics you use. So I think you're getting this rotation. 이제 시선은 2분기 실적 발표에 쏠립니다. SK하이닉스는 매출 79조, 영업이익 60조 원의 역대 최대 실적을 냈지만 시장 전망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역대 최대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 선택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도 가능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원론적 얘기였다고 수습했지만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권에서 임기 연장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관심이 쏠립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연 조정식 국회의장.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 논의에 대해 시기상조라면서도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현지 대통령의
연임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 의장 측은 개헌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권발 임기 연장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5년은 짧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고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법제처장도 연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 당시 4년 중임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연임하지 않겠다고 밝혀달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요구에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겠냐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 의장 기자간담회 직후 야당은 이재명 정권이 독재의 길로 가려는 것이냐면서 연임 개헌은 곧 내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연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계속 찔러봤던 것밖에는 안 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플랜 B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나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등 중점 협력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룰라 대통령과 논의한 핵심 광물 협력 내용 등이 담긴 양국 공동 성명도 공개됐습니다. 순방에 동행 중인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엔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에 대한 회복력 있고 다변화된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브라질의 자원 주권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양국이 호혜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항행의 자유와 에너지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과 우크라이나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이 함께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민항기 공동개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K-뷰티 등 3대 중점 협력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독보적인 혁신 기술과 제조 역량,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이 힘을 합친다면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현지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선 독립유공자 후손과 1세대 이민자 등 4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다음 순방지인 칠레로 향합니다. 칠레는 우리의 첫 번째 FTA 체결국으로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 현대화가 중점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파울루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극심한 폭염이 닥치면 가장 먼저 위협받는 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쪽방촌 주민 같은 취약계층입니다.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나야 하는 이들에겐 집보다 공원 그늘이 낫다는 푸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공원. 주민 20여 명이 그늘에 모여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폭염을 피해 집 대신 공원을 찾은 쪽방촌 주민들입니다.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그게 뜨거운 바람이 움직이는데 되겠어요? 여기가 100번 쪄나죠. 저 200나. 한 주민을 따라 쪽방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누울 정도인 비좁은 공간. 실내 열기를 식혀줄 장치는 선풍기 2대뿐입니다. 집 앞 공원과 기온 차이는 크지 않지만 쪽방 구조상 창문이 작아 바람조차 통하지 않습니다. 더워요. 더워도 진짜 방은 조그맣니다. 방은 2개라 쪽방인데 바람이 통하지 않아요. 공원엔 이렇게 체감 기온을 낮춰주는 시설이 있어 주민들은 이곳에서 폭염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아예 바깥에 자리를 깔고 잠을 청하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대나무로 된 거 있죠. 돗다리 같은 거 펴갖고 누워서 베개 비고 아니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 그러니까.
폭염은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생수 냉장고 등 보다 세심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서울에선 무더위를 피하려고 청계천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대놓고 목욕을 하는 여성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고 행운의 동전을 훔쳐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색 우산을 쓴 여성이 물속에서 연신 무언가를 건져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옆에서 한 남성도 같이 주워 담습니다. 지난 17일 중년 남녀가 청계천 팔석담에 던져진 행운의 동전들을 줍는 모습입니다. 중년 남녀가 동전을 계속 줍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계속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넣고.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2일 종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해 남녀를 쫓고 있습니다. 팔석담에 던져진 동전을 절도하는 사건이 이어지자 서울시설공단은 근처 CCTV 방향을 이쪽으로 고정했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청계천에서 비누와 때밀이 수건으로 목욕하는 여성의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문화적인 행동이죠. 좀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행동인데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청계천에서는 목욕뿐 아니라 흡연과 음주 등도 모두 금지됩니다. 서울시설공단 직원들이 24시간 순찰하고 있지만 금지 행위를 발견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어서 현장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소지연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단 조정식 의장 친명계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현행 헌법상 지금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했단 말이죠. 이 발언을 한 이유는 실제 의장 임기 중에 개헌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어제 낮에 그 기사를 봤어요. 휴대폰으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국회의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이건 국회의장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하면 안 되는 발언이에요. 이 발언은. 말은 맞을 수 있어요. 모든 건 주권자의 선택이니까. 네. 헌법 개정도 주권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헌법 128조 2항에 명시돼 있어요.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때에 재직하는 대통령에게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분명히 128조 2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연임하고 이런 문제를 주권자 국민의 선택에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제. 이거는 말 자체를 따지고 이제 아주 그 문법적으로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자체가 의도하는 게 뭡니까?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잖아요. 네. 그 이거는 너무나 많은 파문을 일으키는 거 너무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 발언은. 이거 취소했던데 취소라기보다도 오늘 SNS에 뭐 유감 표명을 했더라고요. 저 유감 표명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야당에게 얼마나 빌미를 주고 제가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운이 좋다. 외부에 적이 또 생겼다. 어쨌든 간에 이 파장을 빨리 가라앉혀야 되고 조금이라도 여기에 어떤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말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쭉 이 헌법 개정을 했던 역사,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 네. 87년도에 제9차 개헌으로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이 됐어요. 그 절차적 민주주의가 뭐였어요? 대통령 직선제였거든요. 직선제, 이건 직선제 맞는데 5년 단임으로 못 박았던 것이고 그 장기 집권에 대한 폐해 때문에 이거 118조 2항이 들어간 거였고 과거에 보세요. 그 과거에 이승만 정권 때 그 4.4.5 개헌 생각나시죠? 네. 그 4.4.5 개헌이 뭡니까? 52년도에 이제 대통령이 56년도에 또 하려고 하니까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그 부칙을 설정했던 거였어요. 이게 4.4.5 개헌. 네.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주잖아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현행 헌법 얘기를 하셨는데 128조 2항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개헌을 하더라도 중임제가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내용인데 뭐 일각에서는 이 내용도 고치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건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가능하죠. 아니 헌법 개정하면 돼요. 네, 제가 가능하긴 그래서 4.4.5 개헌 하군요.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리수를 범한 거냐 이런 얘기 4.4.5 개헌이. 그리고 더 전혀 뭐 다른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69년도에 삼선 개헌, 그다음에 71년도에 유신. 네. 그게 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장기 집권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결국은. 물론 전혀 지금 이재명 정권은 그 부분하고 전혀 비교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네. 우리 헌정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 말이죠.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특히 이 얘기는 맞는 말이죠. 헌법 개정하면 돼요. 네. 삭제하면 되는 거죠. 현직 대통령도 가능하다. 그건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예요. 말이야 맞죠. 네. 근데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인식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현재 그 얘기하는 분이 누구예요? 국회의장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 얘기라도 저 사람 저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라고 얘기할 텐데 대한민국의 국회 수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건 뭐 너무나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건 뭐 저기 유감을 표명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네. 앞으로라도 다른 정치인들 그 이른바 민주진영이라고 얘기한 진보진영 또는 여당의 인사들 중에서 누구도 이 발언에 대해서 이건 뭐 조금 뭐 유감 표명했으니까 저기 문제가 없고 유감 표명했으니까 문제는 없죠. 근데 또 이와 비슷한 얘기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의 얘기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 다 할 수 있고 비평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 그건 너무나 많은 해석을 낳아요. 그리고 너무나 한국 현정사의 과거의 잘못된 비극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렇게 유감 표명하기도 했고 이게 기자가 먼저 물어본 내용이다 이런 발언 배경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김민석 당시 총리가 전 총리 지난해 했던 얘기도 있고요. 또 조원철 법제처장도 임기 연장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해서 이게 실제로 좀 연임을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걸 어떻게? 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단정할 수는 없고 설마 임기 연장 중임 개헌에 이제 현직 대통령이 포함되게 한다? 그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헌법 개정밖에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 개정 87 체제를 바꾸자는 거는 현재 5년 단임제가 너무나 많은 한국 대통령제 문제를 양산했으므로 이걸 뭔가 현재 시대의 변화에 바꾸자는 거였지 대통령의 임기를 계속 연장하자는 건 아니었고 그 4년 중임제 개헌이 나오죠. 네.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각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4년 중임제 대통령 개헌, 재개헌 얘기하는데 그게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된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 개헌의 논의의 이 초점이 전혀 다른 데로 갑니다. 지금 많은 부분이 개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보수 쪽에서는 헌법 119조의 경제 민주화 정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너무나 많은 게 많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권력 구조만 바꾸자. 네. 지금 현재 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바꾸든가 뭐 내각제로 바꾸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현직 대통령이 여기에 포함된 순간 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 중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완전히 이 개헌 논의를 덮어버립니다. 이른바 완전히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개헌 논의도 공감대 이런 것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김민석 전 총리의 얘기라든지 그 법제처장의 얘기 전 그 발언도 부적절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현직 대통령에게는 명백하게 헌법 118조 2항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적용 대상이 아니고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가 연임 안 하겠다, 그 개헌 안 하겠다고 요구하라고 하니까 명확하게 안 한다가 아니고 뭐 지금 개헌 저지선을 야당이 확보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2028년 총선을 승리하면은 200선 뭐 이렇게 지키면 실제로 추진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저는 100% 그러니까 발언을 그냥 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으면 됐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구구한 억측을 갖고 해석을 낳는 건데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건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생겨요. 네. 그리고 총선에서 만약 개헌 저기서 확보됐다 200석을 저는 그렇게 되긴 어려울 것 같은데 과거에 민자당 합당 1990년도 1월달에 그때 민자당이 200석이 넘었어요.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시민정의당 네. 합당해서 근데 일단 현실적으로 200석이 넘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개헌 저지선을 뚫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거를 하는 순간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다 하더라도 그걸 얘기하는 순간 모르죠. 대통령이 워낙 이제 대한민국에서 지지를 받는 가능하기도 해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저도 현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재 정확하게 118조 2항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네.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다른 것들처럼 다른 여러 가지 정치 이슈처럼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거 네. 논쟁적으로 자꾸 얘기를 끌고 가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헌법 개정 중에서도 대통령 임기에 관련된 권력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발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디멘션이 다른 얘기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이 대통령이 좀 명확한 입장을 명확한 밝혔으면 입장을 좋겠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V조선 AI 리포터 아윤입니다. 비를 맞는 새끼를 날개로 감싸주는 어미새, 맹수를 쫓아내 아이를 구하는 고양이, SNS에서 수백만 명을 감동시킨 동물 영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일까요? AI가 만들어낸 가짜 동물의 세계,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봅니다. 악어 등에 올라타 강을 건너는 너구리, 곰과 사슴은 함께 뛰고 고양이는 표범과 맞서 아이를 구합니다. SNS에서 실제 영상처럼 퍼졌지만 모두 AI가 만든 장면입니다. 몇 줄의 문장만 입력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귀엽고 감동적인 영상일수록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노릴 수 있어 AI 동물 영상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AI가 만들어낸 가짜 행동입니다. 포식자와 먹잇감이 친구처럼 어울리고 야생동물이 사람을 돕거나 반려동물처럼 행동하는 모습까지 등장합니다. 스페인 코르도바대 연구진은 이런 영상이 실제 동물의 습성을 오해하게 만들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짜 동물 콘텐츠는 화면 밖에서도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4월 대전 오월드에서 늑대 늑구가 탈출하자 늑구가 도심을 돌아다니는 듯한 AI 조작 사진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이를 실제 목격 사진으로 오인한 신고가 이어졌고 수색 과정에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 영상도 최초 출처와 촬영 장소,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장면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인간적인 행동을 하거나 현실에서는 보기 어려운 동물들이 함께 등장한다면 한 번쯤 AI 영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엽고 감동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유하는 순간 우리가 믿는 자연도 AI가 만든 이야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증시 전망 알아봅니다. 어제 코스피는 역대 두 번째 하락폭으로 검은 화요일을 보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도 반도체주 약세의 혼조세였는데요. 오늘 반등의 관건 3대 AI는 어떻게 봤을까요? 챗 GPT는 약세 출발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 낙폭과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투자 심리는 경계입니다. 제미나이는 전날 폭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외국인 수급과 반도체 투톱의 지지력이 확인돼야 한다며 투자 심리는 공포로 진단했습니다. 클로드는 반등 재료와 하락 압력이 맞서는 변동성 장세를 예상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의 하반기 전망이 반도체 투자 심리를 좌우할 변수라고 봤습니다. 투자 심리는 경계입니다. 3대 AI 모두 오늘 반등의 조건은 반도체 수급 안정이라고 봤습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구례군 산동면 수락폭포를 찾은 피서객이 폭포수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더위를 피하는 모습을 포착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차가운 폭포수를 맞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입니다. 대전에서 운동을 마친 학생들이 얼굴에 물을 뿌리며 더위를 날려보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이동식 선풍기를 켜놓고 상인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밀양에서는 밭에서 농민들이 파라솔을 펴놓고 작업을 했습니다. 네,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해가 져도 더위가 가시지 않아서 밤잠을 못 이룬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라고 하는데요. 어제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 다대포 낙조 분수에 많은 시민들이 뛰어든 장면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요. 해가 져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8월에는 얼마나 더 더울지 걱정이 되는데요.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밤에도 가실 줄 모르는 더위 탓에 잠 못 이룬 분들 많으시죠. 서울에는 7일째, 제주는 무려 22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기온은 또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확대된 가운데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4도, 폭염 중대경보가 유지되고 있는 양산은 39도까지 치솟는 등 우리나라를 덮은 이중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34도, 청주 35도, 창원은 38도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4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